육개상계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광고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첫 이야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20% 선이 붕괴됐다 얘기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고요. 지난 10월 29일부터 31일간 조사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집권 3년차의 10%대 지지율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34년 만에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런 대통령도 34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노태우 대통령이 훌륭해 보이는 그런 지금 현 정국인데 제가 봐서는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평가 불가다. 그러니까 전광판이 꺼지기 직전이고요. 속된 말로 볼장 다 본 여론 결과다. 예를 들면 TK, PK 폭 망했고요. 60대, 70대 폭 망했고요. 심지어 중수층, 그러니까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 할 거 없이요. 그냥 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나는 대통령을 평가하기 싫어. 나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지율만 30년 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 시스템, 의료 여러 가지가 그렇게 돌아간 것 같고요. 30년 전으로. 특히 각 국가기관들이 각자의 할 일보다는 대통령 권력에 대놓고 충성하는, 물론 물밑으로는 계속 충성해왔죠. 그런데 대놓고 그냥 뻔뻔하게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30년 전으로 국가 시스템이 돌아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이 이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말로는 엄중하게 생각을 한다, 부족한 부분 채우겠다라고 했지만 지난 금요일 날 운영위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의 태도와 말을 보면은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뭐가 문제인데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거든요. 저런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고 고수를 한다면 지지율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더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몇 주 후에는 19%가 높았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사실 문화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지난달 27일부터 28일 실시한 여론조사, 전화 면접 조사고요. 이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이 한국갤럽의 19%보다 네. 낮은 17%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말을 하세요. 거기를 아니, 열로 끄덕끄덕 하시면 아니, 저는 또 저희 다음 라디오 질문인 줄 청취자분들 알고, 모르시니까. 예. 네. 더 내려갈 수도 있죠. 생각하기 싫지만 8년 전에 똑같았어요. 25%였다가 JTBC 태블릿 PC 보도 나오고 17% 가고 그 다음 날 최순실 씨 귀국하고 검찰 출석하고 바로 그 주에 5% 됩니다. 5%.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그 녹취 관련한 자료들이 과연 민주당이 얼만큼 갖고 있고 그게 뭔지를 저희가 몰라서 그러는 생각이 든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뻔뻔해 보이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처음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왔을 때 뭘 잘못했는데, 법적으로 뭐가 문제인데 이러다가 결국엔 여러 가지 트리거들이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를 하고, 그런데 또 다른 것들이 나오니까 지지율이 더 폭락했거든요. 처음에 한 2달 전쯤에 명태균 씨 사건이 터졌을 때 제대로 상황 파악을 하고 좀 수습을 하고 여러 가지 사과할 거 하고 조치할 거 취했으면은 이런 식은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 상황 파악 못 하고 있죠. 이제 앞으로 뭐가 나올지도 모르죠. 그리고 뭐가 잘못했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은 더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 이유 1위가 김 여사 관련한 겁니다. 2주 연속 이제 1위를 차지했던 것만큼 이 녹취의 파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조사 기간의 마지막 날 육성이 공개됐기 때문에 이 효과가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수치가 낮게 나왔다 이런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금요일 녹취가 파괴력이 컸잖아요. 목요일이죠. 목요일 그렇죠. 나왔던 녹취가 파괴력이 컸는데 뭐 저희도 다른 방송에서 볼 때 이건 거의 뭐 재난급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번 갤럽 조사에는 다 반영은 됐다고 보기 힘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적절히 대응하면 충격을 완화할 수 있겠는데 그 전에 친윤이나 한동훈 대표나 다 대통령 쪽에서 뭔가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랬는데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정치적 실장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은 안 보여요. 아마 아주 작은 변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걸로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과연 다독일 수 있을까? 없기 때문에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갤럽 조사 보면 그 보고서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음성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봐서는 이 대통령 육성에 대해서 반영이 되는 어떤 여론조사는 안 봐도 이 부분은 3, 4%는 떨어진 수치가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3, 4% 떨어지는 거 한 주간에요. 이게 40에서 30 구간에서 1%, 2% 떨어지는 거하고 20에서 10%에서 1% 떨어지는 구간이요. 이 형량의 차이가 커요. 그래서 민심이 급속도로 냉각이 됐다고 보면 되는데 거기에 그 기름을 부은 게 정진석 비서실장의 태도,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입니다. 이게 국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비웃고 조롱하고 국민들의 어떤 지적 능력을 시험하는 듯한,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와 오랜 관계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사과를 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기억이 안 난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뭐라 했냐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뭐가 문제냐? 상식이라는 단어도 썼어요. 상식 썼었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문제 없다. 국민들을 보면요, 이건 돌이 아니라 바위돌을 갖다가 그냥 던지고 싶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안 봐도 더 폭락할 공산이 크다. 근데 이선희 앵커님, 제가 이 갤럽 여론조사에서 가장 유의 있게 본 것은 전체 대통령 긍정평가가 19인데 대구 경북에서 18%가 그러니까요. 나왔어요. 서울보다 낮게 나왔더라고요. 낮았어요. 부산 경남은 22% 나왔는데 가장 핵심적인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 왜 18%라는 지지율을 보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산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거 같아요. 아직까지 대구 경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신 차려. 김건희 여사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돼.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나. 우리가 회초리 때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 회초리 때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18% 긍정평가하니까 더 빨리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 해결해야 돼. 이러한 경고 사인 보낸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장 소장님은 회초리로 표현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몽둥이를 때린 것 같아요. 용모방망이 사랑의 매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제 디커플링은 완전히 됐다. 보수 민심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디커플링은 완전히 됐다고 봐야 되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다행인 게 지지율이 대구 경북에서 꽤 높게 나왔습니다. 숫자가 56%가 46%가 제가 적어놨었는데 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대구 경북 민심의 국민의힘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완전히 버린 것 같아요. 제가 여권 관계자에게 한번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구 경북 특히 영남 지역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가장 많이 남아 있었던 게 70대 이쪽인데 여사 문제가 크잖아요. 그럼 약간 보수적인 또 가부장적인 일부의 의견입니다.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는 곳에서 특히 거기에 배신감이 크다. 네. 왜 휘둘려서 제대로 정치를 못하느냐. 네. 에이구 처음에는 경고 이러다가 지금은 마음속에서 지웠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 네. 대구 경북이 어떻게 보면 지지율 탄력성이 대단히 큰 지역이라고 봐야 돼요. 지난주에 비해서 전국 평균은 1%포인트 떨어졌는데 대구 경북은 8%포인트 떨어진 거잖아요. 네. 이제 올라갈 때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그분들이 그 애정을 갖고 굉장히 세게 좋아했는데
그 대상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니까 또 그 애정을 거두는 속도도 빠르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대통령실 참모들이나 대통령의 능력과 판단을 보면은 만약 이렇게 대구 경북 지지율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일정 잡습니다. 서문시장 갑니다. 서문시장 가가지고 먹어요? 또 이제 또 어묵 먹어? 먹고 떡볶이 먹고 튀김 그럼 먹고. 어른들이 그럴 거예요. 제발 들어가- 이런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게 들어가 입으로 하면 그러게. 돌 맞을 수 있을 거려. 아니 돌 맞고도 회초리 간다고 그래서.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맞는 사람이 너무 맷집이 좋아 보이면 때리는 사람이 더 세게 때리지 않나요? 그럼 제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곤장을 때리는 거죠. 막막이로. 아 몽둥이로 안 돼. 곤장을 때려야죠. 그냥. 큰일 났어요 한마디로. 아까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은 53%였네요. 국민의힘 아, 지지율은 예. 53%였는데 대통령의 지금 국정 운영 그다음에 여러 태도에 대해서는 대구 경북에서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났다고 봐요. 18%라는 건 숫자도 이제 마음이 떠난 숫자예요. 선수를 갈아 끼웠다고 봐야죠. TK 쪽에선. 한동훈이라는 인물로 저는 갈아 끼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로 바로 이퀄 될 수는 없으나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 자체는 대통령의 어떤 그런 국정 지지도에 비해서 디커플링 됐기 때문에 이제는 보수의 미래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대할 수 없어. 한동훈 당신이 해봐. 라는 어떤 신호들이 좀 고착화 되고 있지 않냐라는 좀 그런 메시지를 읽히는 것 같고요. 저는 좀 그 유의미한 부분들은 이 김건희 여사의 부정평가 1위가 지금 연속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아날 구멍은 있어요. 지금 정답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뭡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육성에서도 그래요. 공천 개입이든 어떤 국정에 대해 그동안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명품백 무혐의, 주가 조작 무혐의 등등등 국민의 어떤 분노를 자아냈던 것들. 내가 박절하지 못해서인데 그 본인 배우자한테 박절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공천에 대해서도 내가 배우자가 나를 달달 볶아서 내가 그렇게 했다. 정말 부적절한 처신인 것 같고 죄송하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 책임 있으면 배우자에 묻고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훨씬 더 국민들한테 솔직하고 대통령다운 거예요. 근데 부인하고 뭐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다 보면 지금 TK에서 보내는 게 그거예요. 배우자한테 지배당하는 대통령. 용납할 수 없다. 그 얘기거든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김건희 여사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문제를 컨트롤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그렇죠. 건데 어른들이 늘 그러잖아요. 에이 못난 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윤 대표님 그 생각은요? 말씀이 맞죠. 이제 문제도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뭐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봐야죠. 항상 타이밍이 늦다. 그다음에 그 타이밍뿐만이 아니라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 감수성이 좀 둔하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제 여권 관계자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는 지나치게 여사에 대한 비판 세력들이 악마화를 하고 있다라는 피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뭐 줄리 의혹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나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객관적으로 봐도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사의 공천 개입이랄지 여러 가지 국정에 개입한 부분들 이런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받아들여야 돼요. 대통령은 개인 윤석열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이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자각이 너무 없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언을 하는 분들은 이제 다 멀리한다. 그러다 보니 똘똘 뭉쳐서 오히려 대통령의 분노만 제가 어제 그제 정진석 실장의 태도를 보면 오히려 대통령의 분노만 전염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측근들에게. 네. 그러면 이건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같은 조사에서 한동훈 대표의 역할 긍정률은 전체 유권자 기준 40%, 국민의힘 지지층 기준 68%입니다. 그 이전 김기현, 이준석 등 전임 대표 체제보다는 높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반면 그래도 비대위원장 시절의 지지율만큼은 안 나오니까 지금 여러 가지 여권 내 분열 상황이 반영된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그거보다는 이제 사람이 노출이 됐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한 10달 정도 지났으니까 처음에 정말 신선하고 뭐 못 보던 사람 나왔다. 신기하다. 저 반응들 그거보다는 좀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아직도 높은 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떨어진 폭을
당내 갈등이라든지 그런 상황으로 그 대체하기에는 아직 좀 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이제 지난 수요일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취임 100일이었잖아요. 이날 이제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선 11월 내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뭐를 매듭짓냐, 그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가 뭐냐에 대해서 어떻게 김건희 여사 설명하시겠어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요구했었던 3가지 사항도 다 김 여사 관련 문제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정설이고, 그래서 또 다른 대안으로 특별감찰관제도 얘기했는데 지금 이 녹취 파일 문제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이제 다 뒤로 넘어간 느낌이에요. 하지만 기자회견은 이 전이었잖아요, 또. 그렇죠. 이 육성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였고 10월 16일 재보궐 과정에서도 그 문제가 가장 국민들이 심각하게 보는 문제였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거를 11월 안에는 정리해야 된다. 그 표현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럼 요 시점에 이 발언만 보면 김건희 여사를 괄호 안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뭐 수위 조절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육성 공개가 되고 난 이 다음 주의 상황은 좀 달라질까요? 다시 공격 수위를 높일까요? 한동훈 대표가? 그거 어때요 분위기가? 네. 아니요, 어떻게 할 아니에요. 생각인 것 같으세요? 자, 일단은 오. 이 녹음 파일을 이제 민주당에서 공개하기 시작하는 상황으로 바뀌었고, 이제 오늘 좀 있으면 이제 어제 장외 집회 이런 거 예. 종합을 해보면 저 입장에서는 뭐가 더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 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를 알지 못하면 대응을 할 수 없는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내일 이제 최고위에서 무슨 모든 발언을 할까가 궁금한데, 이걸 공격한다고 해결된다고 보는 사람들은 적어요. 뭐 공격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럼 가만히 지금처럼 아니, 있어서 그러니까 미적돼서 뭐해요? 미적되는 게 뭐 공격할 건 뭘 공격하겠어요. 아니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라. 밖에- 정진석 비서실장의 저런 태도가 뭐냐? 국민적인 분노를 더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세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당 대표가 할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전체 보수 우파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그것도 대통령을 향해서, 용산을 향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면담하고 거기서도 파열음이 났었는데 그렇게 하는 건 공멸로 가는 길이라고 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메시지 수위 조절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참모들이 이제 진영 전체를 걱정하는 모습이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보수파 진영 걱정을 안 해요. 다음번 선거 걱정 안 합니다. 그냥 자신들에게 불똥이 튀는 것, 공격의 화살이 직접 오는 것, 그것만 맞게 급급하거든요. 그런 분을 대상으로 이렇게 좀 미적미적되고 주저하는 모습 보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제가 이 경험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요. 2016년에 총선 공천을 하는데 김무성 대표는 상향식 공천하자고 그러고 민주적 공천하자고 그러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내세워가지고 계속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한 30명 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다 컷오프 시키라고 그러고 그걸 막 막았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 이거는 강력하게 싸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김무성 대표는 어떻게 집권여당 당대표가 대통령하고 싸우냐. 이거는 우리가 좀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여권 전체도 망하고요. 김무성 대표도 정치적 미래가 상당히 어두워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싸울 때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싸우지 말라고 하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는 신중하게 며칠째 숙고하는 그러한 한동훈 대표의 모습만 보이는 것이 보수파 전체 진영과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냐. 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상황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거의 최악의 상황이고 한동훈 대표로서도 그런데, 그러니까 보수의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주도하는 자리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분열을 막으면서 어떻게든 해봐야 되느냐. 지금까지 스탠스는 분열을 막으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대통령한테 전혀 안 먹히잖아요. 문제는 전 1월부터 아마 전혀 안 먹힐 거다. 아름다운 화해의 관계는 없다. 대통령은 성정상 시스템상 설득이 안 된다. 계속 가면 추락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대통령실이 오늘 갤럽 얼마 전에 갤럽 조사 나와도
거기에 분열이 안 된다고 해서 같이 묶여서 추락할 건지 아니면 버릴 건 버리고 새로 갈 건지를 한동훈 대표가 결단해야 되는 과정 지금 단계거든요. 조언을 해주신다면 한동훈 대표 말에 답이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늘 얘기하는 게 민심만 보호하겠다고 했잖아요. 버려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버려야죠. 이걸 잘 조율해서 간다면 제가 얘기했지만 이건 뭐 거의 예전에 성군이나 진짜 뭐 제 기억 속에 뭐 우리가 아는 걸로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정치력이 아주 뛰어난 분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처럼 이렇게 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두환 설득해가지고 자 6.29 선언 이끌어내고 이럴 수 있으면 가장 아름답다니까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스타일이 아닐 것 같다는 전두환 거죠. 노태우는 겸상을 했잖아요. 네. 자, 우리 패널들이 지금 유시구였구나. 여권에 대한 여러 우려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권의 중진 5명도 모여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물론 5명이 대상이긴 한데 모이기는 4명이 모였어요. 이날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리고 도대체 어떤 취지로 모인 것인지는 시간상 우리가 광고를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자, 여권의 위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권영세, 김기현 의원이 모여서 공동 입장문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나경원 의원의 이름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모인 취지가 뭡니까? 뭘 위해서? 당정 관계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당 운영 방식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고 있는 중진분들이 모여서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한동훈 대표에 대한 것도 포함. 예. 이 그 확실한 입장문 거죠? 안에 보면 네.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음. 근데 이 모임은 나경원 의원이 주도를 했고, 그러게요. 그렇게 보도가. 예, 근데 안 오셨고 이제 출장을 나중에 가셨으니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오세훈 시장 주도로 됐구나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좀 의아한 것은 이제 거기 모이셨던 나경원 의원 계셨다고 보고 각자의 그 관계가 굉장히 애매한데 그래도 한 목소리를 내셔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제 이런 다른 해석까지 나왔던 그런 장면이었다고 보는데 과거에 오세훈 나경원 두 분의 관계와 또 김기현 나경원 두 분의 관계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이 한 자리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이례적으로 한 5명 정도 모이는 자리에 있었다는 게 또 뭐 차기 대선까지 생각을 한 거냐 이런 해석도 당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이 조금 이날 희한하긴 하더라고요. 이날 성명서 제목이 정치란 무엇인가예요. 너무 거대 담론 아니에요? 늘 도서관에 가면 다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정치란 무엇인가를 이분들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참 정치 우리들 얘기하잖아요. 정치는 생물이다. 어제 적이 동지가 되고 동지가 적이 되는 게 정치라는 걸 그대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친한 부분들이 있죠. 이 네 분의 5분이. 근데 이분들이 뭐 대단히 지금 현재 보수 진영을 걱정해서 저는 모였다고 안 보여요. 본인들의 정치적인 셈법이 맞아 떨어져서 모여서 뭔가를 진행한 게 아닌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자 의지를 꼭 굳이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말하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견제, 그다음에 이 적당히 그 국민들한테 차별화를 보이고 싶다는 그런 그냥 고만고만한 이야기. 국민의 삶을 챙기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저는 오세훈 시장의 대권 가도에 있어서의 좀 힘을 보태겠다라고 공개 선언하는 거라고 보는 게 가장 말끔한 해석 같아요. 예,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한동훈 대표 이 질문 아니고 다른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아까 말을 못했는데 월요일 날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가 앞으로 한동훈 대표의 정치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날의 메시지. 내일 나오는 메시지 그렇죠. 말씀하시는 월요일. 거죠? 이 메시지를 어떻게 내느냐. 그러니까 백일 기자회견처럼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또 메시지를 월요일 낸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요. 옛 써해놓은 디커플링이 다시
복권이 됩니다. 동조화가 될 겁니다. 제일 무난하게 내는 건 아마 그렇게 낼 것 같은데 대통령실을 향해서 진실을 소상히 밝혀라. 국민적 의혹을 풀어라. 그리고 그런 정말 바보 같은 대응을 한 참모들은 인적 쇄신하시오.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안 하니까 아무 의미 없죠. 안 할 거 알면서 그냥 메시지는 그렇게 내지 않을까. 구체적인 액션을 다 저쪽으로 튕겨내는 방식이 제일 무난하고 그냥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하게 좀 시간 넘어가는 건데. 제가 조언을 잠깐 드리면 특검 얘기를 넣으면 차별화가 됩니다. 아니 진짜입니다. 특감이 좋은 아니라? 생각이에요. 그렇죠. 네, 좋은 그러니까 당을 특검을 민주당으로 바꿔. 아니요. 특검을 피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한 대목만 들어가도요. 메시지가 미미됐던 게 조금 더 선명해지죠. 그러니까 이 중진 의원 모임의 성격은요 반한 비운 모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많은 분들이고 반한 비윤이에요? 네. 비한 비윤 뭐 비윤 비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니, 비랑 근데- 반은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권력자니까 너무 반대 입장 반은 조금 쓰면은 힘들고. 좀 조심스러워하는. 네, 네. 그리고 솔직히 이 정도 정치적인 역량을 갖고 있고 선수가 높으면 혼자라도 해야죠. 쫄보들이에요. 제가 이분들 다 뭐 개인적으로 다 만나봤지만 이번에 중진 5명 이름으로 이런 식의 한동훈 나빠요, 윤석열 대통령님 다시 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는 용기 없는 모습. 혼자라도 해야죠.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자기가 주도해놓고 외국에 출장을 갔다 와서 해야죠. 왜 근데 그렇게 급박하게 했겠느냐. 결국에는 이제 다음 날이 저 한동훈 대표 100일 기자회견 하고 하니까 당의 주도권이 한동훈 대표에게 완벽히 넘어가는 것을 좀 방어도 하고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대권 후보도 있고 당의 중진 의원도 있고 다 그래요. 우리가 다음번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 맡을 수 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건데 이분들이 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좀 달라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예. 모임이 과연 지속될까라는 생각이 있고 예를 들면 이 모임의 중심은 어쨌든 나경원, 오세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알려진 거는 나경원 의원은 다음번 2026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나오고 싶어 하는데 오세훈 시장이 뭐야 나경원 의원이 나오면 서울시장 이거 뺏길 것 같아. 안 돼. 나경원 의원은 안 돼.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은 이 모임 자체는 지속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별로 그냥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한 모임이긴 한데 오세훈 서로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오세훈 시장은 대선 나가고 싶고 오세훈 시장이 대선에 나가야 서울시장 자리를 나경원 의원이 가져갈 수가 있고 뭐 권영세 의원은 당대표도 노릴 수도 있고 그런 이해관계들이 합쳐서 일단 한동훈을 견제하는 목소리를 내자는 건데 저는 국민의힘 중진들의 리더십 한계를 보였다고 봐요. 당시에 입장문을 보면 두 가지 핵심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결자 해제하라. 그리고 당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자, 여기에 권력 주변의 의혹에만 매몰되지 말고 더 중요한 문제를 챙겨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결자 해제하라. 안 하잖아요. 1년 넘게 안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냥 냅두세요라는 얘기예요. 따지고 보면. 말은 멋있지만 안 하는 걸 우리가 1년 가까이 봤기 때문에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얘기고 매몰되지 말아라는 얘기도 이제 그 문제는 치우자는 얘기예요. 근데 민심이 그렇습니까? 이분들이 뭔가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최근의 정치 상황은 양쪽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더 강경하고 센 메시지를 내는 분들이 주목받고 이건 사실 그렇죠. 좋은 환경은 아니긴 한데 지금 상황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강경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중진들이 내야 돼요. 아무 의미 없는 착하게 삽시다 같은 메시지를 내고 이걸 중진들이 해결책이라고 얘기한 건 리더십이 제한돼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원래 강경한 스타일들은 아니어도 지금은 분명한 길을 내야 돼요. 이분들이 모였을 때 제가 볼 땐 최고의 메시지는 앞으로 뜻을 모아서 해결책을 강구합시다. 점점 더 우리가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키워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으면 차라리 모르겠는데 결제해자라. 착하게 살자랑 똑같은 거예요.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계속 잠룡으로만 남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좀 사실관계랑 다릅니다. 아 달라요? 원래 이 그 점 메시지를 시연해 주세요. 준비했던 이 메시지는 네. 어느 분이 쓰신 건데 이 톤이 굉장히 높았대요. 아. 수준이 그건 뭐 어떻게 높았느냐? 용산에 대해서 조금 더 각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었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순화돼서 나온 거라고 저는 들었고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모인 거는 맞는데 또 이 구성원들을 보면
아까 비윤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최소 2분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대단히 이질적인 분들이 만났다 이 말씀을 처음에 드렸던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윤석 대변인은 알지만 국민들은 공식적으로 그렇죠. 나온 예. 문장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치인사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공식을 그렇게 했다는 건 사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의 최종점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수위를 낮췄다면 그게 더 문제죠. 그게 더 쫄은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박 겁먹고. 실장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 중진 5인이 결자 해지를 이야기를 했고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는 갈등 심화가 아닌 소통에 애써주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냈어요. 그럼 이것도 짚어주신 것처럼 하나만한 소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한동훈 대표의 소통 방식이 거친 건 맞지요. 그거는 지적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앞에 있었던 매몰되지 말고 권력 주변의 의혹에 매몰되지 말고 이 부분이 중요해요. 지금 가장 전국의 가장 큰 현안인데 이걸 풀고 가야 돼요. 물론 민생이 더 중요하죠. 의료 대란이랄지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이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권력 주변의 의혹은 민주주의의 또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간단히 빨리 치우고 중요한 현안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막혀 있으니 여사 의혹부터 막혀 있으니 국정이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근데 그걸 내일 매몰되지 있을 말라고 하는 건 의미 없다고 한동훈 봅니다. 대표 입장에 이 중진 5인의 요 성명서를 의식한 뭔가 발언도 나올까요?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신경 안 써요. 예, 왜냐면 옛날 뉴스 돼버렸어요. 예, 이건 옛날 뉴스고요. 이분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모임이기 때문에 신경도 안 쓴다. 애써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신경을 썼으면 이분들이 따로 모였겠어요? 예. 지금 이 모임이 비윤 비한 모임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럼 비한 모임이면 이분은 왜 빠졌을까 싶은 분이 있더라고요. 멀어서 대표 자객. 아, 홍준표? 네. 멀어서 KTX 그분은 표가 이제 없어서? 주로 SNS로 자객을 하기 때문에. 아, 근데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훈, 영준 부산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게 궤가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그 같은 듯 다른 좀 이질적인 감이 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저는 지난번 전당대회 이후에 본인의 메시지가 이제 힘을 잃었어요. 그때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나서 자기의 약속을 어기고 계속해서 관여하고 윤석열 대통령 따로 만나고 나서 이제 한동훈 대표를 계속 지켜가고 있잖아요. 근데 오락가락해요. 이게 메시지가 일관돼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계속 욕하다가 결국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문제가 나오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풀어라. 뭐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 메시지를 예전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잘 분석이 됐고. 근데 최근 들어서 홍준표 대구시장 메시지가 좀 분석이 안 됩니다. 오락가락하셔가지고. 홍 시장님이 그리고 누구랑 뭘 같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본인 입으로도 나는 늘 혼자 한다는 표현, 그 표현을 주게 하잖아요. 실제 다른 사람들이랑 뭘 같이 절대 안 하고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나왔을 때 캠프에 처음에 의원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의원이 인터뷰할 때 뭐 아니 이거는 후보의 생각은 다른데요? 전 달라요.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성명에 홍준표 시장이 같이 이 이름을 올릴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같이 하자고도 안 했을 서로 거고요. 원하지 않았다. 그 맞아요. 같이 하자고도 안 했을 거고 하자고 했어도 하자고 했어도 안 이 했을 얼라들이랑의 거고. 반응은 애들이랑 내가 뭔 지금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하냐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 마음을 정말 모르겠는 게 사실 그 명시의 뭐 녹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여론조사 조작 뭐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보다 자신의 수치를 조금 낮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고의로.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화가 갈 만도 한데 거기로 안 가고 오로지 한동훈 대표한테만 간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심리예요? 얘기하셨잖아요, 홍준표 대표가. 윤 대통령이 됐다. 공이 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한다. 딱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발언을 했어요. 아. 당선됐단 말이에요. 이미 됐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을 했어요. 내가 억울하지만 현실적인 분이에요. 홍준표 대구시장. 그러면 그 말을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제가 혼자 각색을 조금 해보면 혹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나 다음 대선 나갈 건데 나가고 싶어 그렇죠. 하죠. 그건 뭐 예. 내 앞길을 방해하는 자. 한동훈 대표죠. 가장 큰 걸림돌. 그렇죠. 그게 정치적 연륜이죠. 그러니까 이미 지난 일 가지고 여기서 화를 내면서 그랬단 말이야 해봐야 의미 없고 지금으로서는 다음 대선을 위해서는 어쨌든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는 게 좋으니 스탠스를 잡은 거죠.
홍준표 대표가 그래서 이것 가지고 아무런 마음의 상처를 안 잡느냐? 그건 혼자 있을 때 모습을 보면 알겠죠. 근데 우리가 굳이 엿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보면 우라가 우라같이 우라라는 게 네, 어마어마한 이게 SNS에. 막 복창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보면 왜 우라가 터지겠어요. 본인이 대선에 나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에다가 본인의 맹주 역할 했던 TK를 한동훈 대표는 지금 다 주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라가 안 터지겠습니까? 이게 모든 게 정치적으로 이거는 판단하는 거예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입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저희의 추측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분석입니다. 네, 분석. 예. 네.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홍준표 시장은 이제 정치적인 의미와 영향력이 상당히 좀 퇴색했다, 쇠퇴했다. SNS에 저격당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뭐 어쩔 수 없죠. 제 뭐 생각이니까. 답변 하시면 되죠. 나라가 되게 어렵잖아요. 여권이 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국민적인 분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보수 우파에 본인 스스로 큰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칭찬하고 맹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용기 있게 지적을 해줘야죠. 그게 가장 큰 어른의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의 모습은 나 다음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따르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한 번 더 나가볼래. 이거 아니면 나 대구시장 한 번 더 할래. 자리 욕심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홍준표 시장의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행보와 메시지는 우리 정치 인사에서 그냥 하나의 아이템으로 다룰 만한 수준으로 떨어졌지 국민의힘 지지자나 국민들에게 어떤 울림이라든지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 엄청 혼나겠네. 아니 그래도 다 그게 뭐 보수에 대한 애정과 홍 시장님에 대한 애정에서 하시는 말씀인 저요? 거죠? 네. 아이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번 주에 클라우드 장발 또 소식이 우리 시사계를 흔들었는데 허은하 의원이 그러니까 허은하 대표가 여사랑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네, 네.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누가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진짜 네. 얘기 듣는 사람도 많고 전화도 많이 해가지고 정말 많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많은 분들한테. 근데 시점이랑 막 이런 것들이 헷갈려가지고 헷갈려. 누가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윤희석 대변인한테 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윤희석 대변인 아니래요. 왜냐면은 유희석 대변인이 그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라고 물어봤어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라고 생각을 했고 아니, 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아, 진짜. 이분한테 들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아니 나라가 그래가지고 나라가 하나만 무슨 더 다 얘기하면. 기억이 없다야. 지금 아니, 나라 왜냐면- 곳곳에 토마스가 숨어 있어. 우리가 이제 방송을 4명이 좀 몇 번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얘기하면은 저한테만 안 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했을 텐데 이 두 분은 또 못 들었대.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주에 통화한 사람 만난 사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사람인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검사 한번 받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 뭐 축하 전화 해준 사람 중에 한 명 아닐까요? 축하잖아. 김영선 의원 공천 준 사람도 누군지 모르겠고 다 안 줬는데 기억이 안 다 납니다. 몰라. 기억이 안 납니다. 허은하 대표 통화도 얘기를 들었는데 누구 한 사람이 근데 없어요. 다행히 허은하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통화가 그렇게 뭐 중요한 이슈는 아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통화를 했다는 거 1시간 동안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왜 야당 대표에 전화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비판의 소지는 있으나 그 내용 자체가 허은하 대표에게 공천을 준다거나 뭐 다른 부분들을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허은하 대표가 되게 당황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방송 나가고 저한테 몇 번 전화하셨고 네, 나중에 제가 혼나셨어요? 통화했더니 아니 뭐 저랑 그런 사이가 아니니까 두 가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염두에 둔 야당 대표가 나냐라는 것과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들었어야 하나요?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는 뭐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래서 허은하 대표님 되게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관계를 얘기하면 그 얘기를 처음 꺼낸 사람은 다른 분이에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저하고 아시네. 같이 방송했던 분이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고. 누구지? 네. 이제 또 다른 다 추적 방송에서? 들어간다. 아니, 이제. 그러니까 그걸 제가 실명을 거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억이- 오해받으실까봐 기억이 그러는 거고. 나셨구나. 아니 그분도 알고 있더라고요. 아니, 아까 이 방송 전에는 누구 어디서 들은 건지 장 소장님 말고도 아니, 다른 아니야. 데서 들었었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이렇게- 그 근데 얘기 특정 딴 얘기야. 커뮤니티에서 분명히 이제 지금 추적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전화가 너무 뉴스에 많아요. 그렇죠, 전화 그거죠. 통화 내용이 몇 그거예요. 년 전부터 맞아요. 해서 뭐 누구랑 했네, 뭐 명시 포함해서 이 전화 김건희 여사의 전화가 정치권 뉴스를
거의 도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화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좀 통제에 들어간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 방법이 전화기와 번호를 교체한다? 이런다고 전화를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거는 사람이 걸면은 거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소록을 싹 지운다? 또 그거를 본인의 동의가 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클라우드에 다 있잖아요, 전화번호. 다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그 소리를 하는 건데 일단 그게 대책이라고 누가 세웠는지 모르겠고 뭐 아이디어로 나왔겠죠. 아이디어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유치한 그런 대책 말고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하더라도 정말 부적절하지 않은 전화를 하면 백통을 한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전화를 할 때마다 문제를 일으키니 이 전화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좀 해법을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너무 유치합니다. 전화를 못하게 한다. 무슨 요금제를 300분으로 제한을 하고 투지폰을 쓰게 한다. 그걸 해법이라고 내놓는 아까 말한 건 구체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예로 든 거고 그냥. 해법이라고 내놓는 대통령실이 아이디어 차원이겠지만 참 한심합니다. 여사가 워낙 적극적이고 이런 전화하는 모습을 보면 진격의 김건희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전화기 뺏으면 비둘기 날립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해법으로 들어가야지 무슨 전화기를 뺏고 뭐 이건 안 돼요. 본질적인 해결책이 뭘까요? 뭐 제2부속실 설치도 이제는 뭐 시기가 지났다라고 짚어주시는 분도 가장 많고. 본질적인 해결책은 네. 사실 반성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홍은아 대표와의 통화에서 그런 억울함을 호소했다거나 그런데 반성이 없잖아요. 이 반성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반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는 일기를 써야 된다. 그것부터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냥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였지만 어쨌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여기서부터 반성이 돼야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무슨 전화 뺏으면 못합니까? 다른 사람 빌려서 하면 되지. 근데 비둘기 많아요. 아니 특검 받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그 검찰 반성의 수사는 이미 다 결과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반성도 본인이 하셔야 돼요. 남편을 시키거나 다른 사람 시켜서 반성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를 시켜서 반성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나와서 국민 앞에서 반성하는 모습. 그다음에 검찰에서 무혐의 받은 부분들은 다시 특검을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평가를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영분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 순서지 자꾸 아무것도 본인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책들을 가지고 국민을 현혹시킨다. 이거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성이 없는 게 정진석 비서실장의 모습을 보면 화를 내잖아요. 네. 국민이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비서실장이 화를 낼 국회를 상대로 그런 상황인가? 저는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가 국세 수입에 약 2천만 분의 1 정도를 제가 세금으로 내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세금을 합치면. 굉장히 소액이긴 하네요. 네, 네. 다 아마 대통령실로 가는 게 한 몇백 원이나 뭐 이 정도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달라고 하고 싶어요. 정지석 실장이 얼마나 입장이 곤혹스럽겠어요. 그 어제 운영이 보면은 그 상황이 다 보이잖아요. 그분 표정을 제가 쭉 봤어요. 말씀하시는 것도 이제 봤지만 그 표정에서 모든 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무리 감정을 누르려고 그래도 아마 그렇게 나왔을 것이다. 다만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발언 있잖아요. 법적, 정치적,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다른 표현을 썼으면 훨씬 나았겠다. 제가 그 부분은 좀 아쉬웠어요. 예.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10%대 지지율로 시작해서 여권 분열 상황 또 김 여사 얘기까지 해봤는데 이렇게 됐을 때 혹시 여권에서 좀 대통령의 탈당을 추진할 수도 있을까요? 추진이요? 네. 그런 이제 누가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예. 근데 당내에요 그런 발언 하실 수 있는 성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의원이 아니시면 하태경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말씀을 그래도 용기 있게 하실 수 있는 캐릭터인데 지금 당내에는 그런 분들이 잘 안 보여요. 그것도 그렇고요. 시점상 지금 탈당을 요구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 앞두고 보통 탈당을 요구해요. 예. 의원들은. 왜냐하면 자기 선거에 불리하니까. 그런데 지금 2026년 6월, 2027년 3월인가 5월인가 그 대선이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당분간 탈당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꽉꽉 채워서 수다를 떨어봤는데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육회상계 통계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이번 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 5명은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